제가 보통 이 강의안에 이렇게 할 때 화면에 이 비무장지대 DMZ를 많이 안 쓰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그림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쭉 경치를 한번 보시고 저게 이 한반도 이렇게 분단선이구나. 여기서 직접 근무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철책 있는데도 한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담아봤습니다. 남북 통일은 왜 어려운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고 우리가 그래도 통일을 해야 된다면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 통일 운동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지금 이 평화대사 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신 문선명 총재님 그리고 또 이제 총재님 이제 성화 이후에 한학자 총재님이 하시는 통일운동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북이 모두가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부릅니다. 제가 94년부터 모스크바하고 북경에서 남북 대학생들의 그 만남을 5차례를 진행을 했거든요. 양국 정부의 공식 승인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니까 진짜 함께 그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어울리고 하니까 진짜 통일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 막 가니까 통일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절로 듭니다. 네. 말이 같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말하지만 만들고 싶은 지향하는 목적지의 그 국가의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히 지리적으로 갈라놓은 선 같아 보이지만 저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의 분단선. 북한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신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 김일성 주석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혹시 가보신 분은 직접 보셨겠지만 가는 데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 자리에. 네, 그렇습니다. 체제 경쟁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북한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50배 정도의 이 국력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인구가 2배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차이가 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어렵냐? 북한 나름대로는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일지 모르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않는 핵 무기를 가진 소위 군대가 강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또 여기에 중국이 계속 이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존재하는 게 낫지 북한 체제가 붕괴돼 가지고 한미연합군 미군의 병력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라오는 것은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6.25 때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항미 원조, 미국에 맞서고 조선을 돕는다 항미 원조라는 게 결국 중국의 국익에 완충지대로 북한이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에 있는 이념의 분쟁이고 이념의 갈등입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심지어 최근에 이 광복회장 또 대선 주자가
미군은 점령군이었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혼란. 이게 언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냐면 1980년대 대학가에는 NL과 PD가 있었습니다. NL은 민족자주파, 그러니까 민족해방파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사파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남한 대학 내에 정착한 학생운동 조직이 NLPDR, 민족해방파고 줄여서 N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주사파입니다. 그 주사파가 광범위하게 전국 대학가를 다 장악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사파의 그 NLPDR 이 그룹의 그 방향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다 함께 연대해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갔기 때문에 동조 세력이 많았고 PD는 민중해방파, 그러니까 소련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모델로 봤기 때문에 소련이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짜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노동 현장으로 가서 노동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결집해가지고 국가를 혁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PD 계열은 다 공장으로 간 겁니다. 대학생들이 할 일 없이 왜 공장으로 갔느냐? 그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PD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보정당의 정의당이 있죠. 정의당은 그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PD예요.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지 않아요. 왜? 북한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NL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 NL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태도나 북한의 어떤 관계를 대할 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왜 저러지? 왜 자꾸 북한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지? 뭘 못 갖다 줘서 안달이 났지? 이런데 그 당시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주류는 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는데 미군은 점령군이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포고문을 보니까 소련은 굉장히 이 조선 민족을 해방하러 왔다 그랬는데 미군은 우리는 점령군이고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포고문을 내놨기 때문에 포고문을 보면 당연히 소련이 해방군이고 미군이 점령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 전방 입소 거부투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련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에서도 2학년 때까지는 교련 수업을 하는데 대학 1학년 때는 그냥 제식훈련 같은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체육처럼 하는 거였고 2학년 때는 분단 현장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주일 정도인가 이게 그 철책에 가서 같이 현역 군인들하고 보초를 좀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소위 NL 계열, 주사파 계열의 학생 운동권들이 주도해가지고 전국 대학교가 전방 입소 거부 투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니던 대학에 그때도 그 바람이 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 총학과 싸워가지고 제가 다녔던 대학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원 다 전방 입소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군대에 갔을 때는 그걸 입소한 것 때문에 45일의 혜택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일찍 제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 혜택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주사파 쪽 운동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이 미제국주의 용병도 아니고 미국이 소위 제국주의 점령군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연세 드신 이 어르신들이 메가더 동상을 타도하자, 미군 추방, 자주통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창을 들고 몇 년 전에는 메가더 장군 동상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인천의 자유공원 여기 가갖고 죽창 들고
이거 때려 부시겠다고, 불 지르겠다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조선 인민들이요,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쫓아냈다 이거죠. 조선은 자유국이 됐다, 막 이러면서 해방과 같은 멋진 말을 써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미군은 그 메가더 장군의 포고문을 보면 일본 제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아래 여러 국가 군대 간에 오래 행해져 왔던 무력 투쟁을 끝내게 하였다. 그래서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해서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조항에 따라 이제 38도 이남을 점령한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큰 글씨로 정리를 해보면 1945년 해방은 미국의 원폭 투하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공로는 미국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노력했겠지만 미국이 원폭 투하를 하지 않았으면 일본의 식민지가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의 공로가 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까지 계속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만주에 있는 일본 100만 관동군과 전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왜? 그 태평양의 사이판이나 이오지마를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일본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섬 한 섬을 점령하는 게 미군의 희생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니 저런 작은 섬 하나도 점령하는 게 몇만 명씩 희생이 된다면 일본 본토에 만약에 만주에 있는 일본 군대 100만 군대가 본토로 귀국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본토로 가지 못하도록 관동군과 전쟁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소련군은 참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딱 떨어지고 3일 뒤에 나가사키 원자폭탄 딱 떨어지니까 그날 밤 저녁 8시에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불러가지고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4시간 뒤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치고 나오고 일본은 이미 2차례의 원자폭탄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거죠. 사실상 8월 15일 날 항복 성명을 했지만 8월 10일 날 이미 일본 내각은 항복을 결정했어요. 그 소문이 다 갔겠죠.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지시가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군대는 신속하게 불과 2주 만에 개성까지 왔습니다. 개성. 만주 다 장악하고 개성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개성은 38도 이남이죠. 그때 미국이 소련 스탈린에게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말고 올라가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전에 연합국들이 뭐 얄타라든지 포츠담이라든지 카이로 이와 같은 곳에서 이제 독일은 45년 5월에 패망했습니다. 이제 일본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항복하면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꽤 많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연합국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나 이 정부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꽤 많다. 그중에 조선도 그 왕조 시대에서 살다가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나라를 꾸려가 이러면 굉장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걱정되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연합국들이 좀 나눠서 신탁 통치라는 이름으로 몇 년간 좀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민주적인 성숙이 오면 독립을 시켜주자. 이게 연합국들의 합의입니다. 그때 이미 38도선이 얘기가 있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38도선 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대신 소련은 일본의 분할 점령을 요구한 거예요. 한반도를 분할 점령해서 우리가 38도선 이북만 있을 테니까 니네들이 지금 멀리 미국에서 있으니까 한 달쯤 걸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내려갈 테니까 너희 대신 일본도 반씩 나누자. 미국이 딱 볼 때 이 소련이나 이 스탈린의 이 야욕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일본까지 줬다가는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발판을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제 염려가 되니까 일본 분할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전범국인 일본은 보호가 돼버렸고 한반도는 이렇게 분단이 돼버려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 군정은 한 달 뒤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도착해갖고 일본 군의 통치권을 이제 접수했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여운형이라는 좀 좌익 계열의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일본 군대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무슨 협상이냐면 니네 이제 패망했고 미군이 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조선 사람들이 니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주고 조선 사람을 설득할 테니까 대신 우리가 여기 조선을 니네 나간 뒤에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어서 나라의 형태를 만들 테니까 니네들은 우리 인정해줘. 그걸 이제 송진우나 그런 민족 어떤 지도자들에게 그 일본 총독이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거를 딱 받아들인 사람이 좌익 계열의 여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조직까지는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요걸 또 간파한 박헌영이 인민위원회를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에까지 인민위원회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행정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한 달 뒤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여운형이 좌익 계열의 이 소위 말해서 좌우합작이라고 말하지만 좌익 계열의 정부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박헌영과 같은 이 공산당들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을 행정조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그러는데 미군이 그걸 인정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뒤에는 소련이 있단 말이에요.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박헌영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에게도 경고하는 겁니다. 소련에게도. 그래서 이 점령한 것 이남에 대해서는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반항하면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엄벌에 처한다. 우리는 38도 이남을 점령했다. 이 용어만 가지고 점령군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80년대 대학가의 그 철부지한 대학생들이 말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선주자라고 하는 수준까지 온 사람들이 소위 광복회 회장이라는 작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혼란을 부추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미군이 점령군이고 미군이 뭐 제국주의 군대고 우리는 그 용병이라고 떠들어 댔는데 아니 미군이 왜 왔습니까? 미군이 왜 주둔하고 있습니까? 미군은 한반도에서 소련 군대는 스탈린은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스탈린은 38도 이북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왜요? 김일성을 앞세워서 일단 북쪽을 공산화하고 결국 남쪽까지 남노당을 중심 잡고 적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총선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남한만이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죠.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가 됐고 정부가 수립됐고 미국은 나간 겁니다. 이 틈을 노리고 소련의 스탈린은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1950년 1월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 9이라는 걸 발표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저지선을, 미국의 이 방어선을 일본과 필리핀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스탈린은 빨리만 김일성에게 무기를 주고 김일성이 신속하게만 남한을 점령한다면 적화를 할 수 있겠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김일성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다 해도 계속 막았다가 에치슨 라인이 선포되는 순간 전쟁을 시작하도록 지시를 했고 준비하고, 그리고 6월 달에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미 군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영연방 군인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가평에도 지금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동안. 근데 가보니까 프랑스군, 뉴질랜드군, 호주군, 캐나다군, 프랑스군, 미군, 여기서 엄청난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불러들인, 그리고 그 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그래도 휴전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보호받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여기 참전했던 미군의 일부라도 여기에 주둔시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보호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전쟁 없이. 이 역사적 사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진실되게 본다면 어떻게 미군이 제국주의 국가의 그 침략군이고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소위 정말 철없는 80년대 운동권 애들이 얘기한다면 말이 철없어서 그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 참 그래도 남북한이 어렵지만 그래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모델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적화 통일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힘으로 끌어안든지 아니면 평화적인 통일을 하든지 이건데, 베트남은 공산화 통일을 했습니다. 공산화 통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숙청당하고 희생당하고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공산주의로 통일했는데 그 미국과 수교를 하고 시장경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경제예요. 미국과 수교고. 대한민국이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7위권, 8위권을 내다보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갔다가 수많은 사람 숙청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시장경제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논의 대상입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중동의 이 남예멘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북예멘은 자유시장경제예요. 근데 국경에서 이 못 사는, 둘 다 못 사는 나라인데 국경에서 석유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같이 빨리 통일해가지고 이 석유 개발해서 우리 좀 경제 발전해보자 라고 해서 통일을 했어요. 아주 신속하게 연방제로. 그래갖고 대통령은 북예멘의 살레 당신이 하시고 남예멘은 총리하고 국방장관, 참모총장, 국회의원 나눴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의 이 제도 속에 살던 이 시스템의 사람들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던 사람들이 석유가 생기면, 돈이 생기면 화합이 되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계속 내전하고 3년 뒤에 북예멘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통일을 했긴 했는데 지금도 남쪽 예멘의 반군들이 지금도 싸워요. 예멘 난민이라는 얘기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어요? 제주도로 그 사람들이 갔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줄 거냐 말 것이냐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아직도 80년대 통일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도 그 꼴이란 말이에요. 연방제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생각과 제도와 모든 생각 구조가 다른데 그냥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그 연방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고려, 우리 코리아니까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빨리 통일하자 이겁니다. 통일하는데 살아온 제도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우선 각자 내치를 하되 국방권과 외교권은 중앙정부가 갖자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동수로 국회의원 수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앙정부를 꾸려서 가자 그러는데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구조에 살아온 사람과 북한 안 돼요. 전제 조건, 북한이 요구하는 그 연방제 전제 조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나가라 이거죠.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베트남이 1973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늪에서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키신저가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철수했습니다. 2년 뒤에 기습남침했고 월남은 공산화 통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꼴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되지도 않을 얘기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땅에 엄청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에요. 독일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동독 땅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서독은 그 동독 교회에다가 물자를 지원하고 그쪽에 자본을 보내서 그 교회를 중심 삼고 그 동독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동독의 그 인권을 개선하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는 서독의 방송을 동독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 서독의 텔레비전을 직접 보는 동독 사람들은 동독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서독의 뉴스가 더 정확하고 진실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독과 통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던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소련이 막지 않았습니다. 독일 통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족 간의 전쟁도 하고 완전히 원수처럼 살아왔죠. 그리고 교회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중국이 북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과는 또 상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이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평양의 모습인데요. 북한이 197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이 앞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가 흡수 통일될까봐 걱정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더 잘 살았으니까. 왜 그러냐면 소련이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전폭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만 지원한 게 아니라 공산화된 동구권 국가들도 모두 북한에다가 물자를 지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자가 풍족하고 건설 경기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도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 먼저 뚫렸어요. 칼라 테레비도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위축돼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보다 더 잘 나갈 것 같았던 북한이 지금 이 평양을 보시면 이게 바다인데 평양은 불이 들어와 있지만 얼핏 보면 바다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보면 진짜 섬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대한민국은 섬이었습니다. 여기 바다죠. 여기 육지인 줄 알았는데 70몇 년 동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이 작은 섬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 G7 정상회담 했잖아요. 서방 선진국들 7개 나라. 거기에 왜 대한민국을 부르시는지 압니까? 올해도 불렀고 작년에도 부른 게 대한민국이 이태리보다도 앞서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G7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방 선진국가에 끼워주기는 또 애매하고 그러니 한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저께부로 세계의 그런 어떤 지표상에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완전히 이 자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북한은 식량 원조를 받아야만 됩니다. 식량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상황에 지금 막 나오잖아요. 거의 저 군 장성들을 지금 숙청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다는데, 그 얘기가 군 장성들에게 김정일이 지금 백성들이 굶고 있으니까 식량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국경을 자기 스스로가 닫았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닫으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라도 뭐가 들어와야 이 시장이 돌아가는데 팔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군대에 있는 쌀이라도 풀어서 인민들에게 먹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군대에 쌀이 없는 거예요. 군대에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을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을 뒤에서 빼먹었든 아니면 군대 쌀도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군대도 내놓을 쌀이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난국을 김정은이는 그 군부의 장성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니놈들이 다 빼돌려서 니놈들을 처형하겠다라고 해서 처형하면 진짜 그 사정을 아는 군 장성들은 김정은을 진짜 따를까요? 저 새끼 정말 지놈 때문에 지금 국경도 지가 다 막아놓고 대북 제재도 다 지금 그것 때문에 생긴 것들인데 우리 장성들이 뭐가 잘못이 있어? 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광화문입니다. 여기가 한번 보세요. 광화문. 이 가족들이에요. 이거 엄마 같고 아버지 같고 나한테 딸 같고 좀 어린 딸도 있는데 여기서 뭘 주술까요? 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채소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쇠붙이 같은 거라도 포탄 탄피 같은 거라도 주워서 이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랬던 대한민국입니다.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갔냐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정말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경기를 다 치른 나라가 6개 나라밖에 없어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한국이에요. 여기 있는 나라들 보세요. 정말 대단한 나라들이죠. 그럴 만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네. 큰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나라들이 인구도 5천만 명 정도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네. 이 나라들 보세요. 미국은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고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 식민지를 경영했던 제국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 원조받던 나라가 이 반열에 들어가서 세계 무역 7위, 6위의 국가가 됐고 G7 정상회담에 초청되는 나라가 됐고 심지어 우리는 매년 22억 달러를 가난한 나라들에게 원조를 보내는 나라예요.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도 처음이고 후진국에서 이 시대까지 후진국 그 평가를 낸 그 이후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매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여권 지수가 189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뉴스 들으니까 순위가 대한민국이 조금 더 하나 더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지표를 찾아봐야 될 텐데 일본이 1위, 2위가 싱가포르, 한국입니다. 1개, 2개 차이지만 정말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비자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전에 혹시 어디 미국 가거나 교장 선생님들도 정말 정말 보장된 직업인데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줄 쫙 서고 하루 종일 서서 뭐 이렇게 해갖고 겨우 막 사정사정 하면서 비자 받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비자 그냥 여권 받으면 그냥 주소만 입력해주면 거기서 그냥 쉽게 그냥 통과돼서 나와요. 네. 자세하게 묻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갖고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산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도 범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권 지수입니다. 신뢰도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 북한은 지금 오늘 신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신문에 1인당 GDP가 1316달러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 3만 달러가 훨씬 넘는데 이게 몇 배예요? 그러니까 1316달러. 이게 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북한의 이 랭킹이 여권 지수가 이 103인데 39개라고 그랬는데 오다가 뉴스 들으니까 북한은 더 떨어졌어요. 이제 이거 지난번에 평가인데 올해 평가는 여기에 19개가 있었는데, 예, 북한이 더 떨어져서 북한보다 낮은 나라는 14개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하고 있는 리비아, 이런 분쟁하는 국가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북한 여권 갖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곳을 중심하고 어느 쪽으로 통일이 돼야만 같이 잘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상해입니다. 대단하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보다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70년대. 근데 이렇게 갔어요. 북한을 부러워하던 동남아의 국가 베트남인데, 베트남 지금 요즘은 못 가셨지만 그래도 한 2년 전에라도 가보신 분들 계시죠? 막 가면 다 고층 건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북한보다 못 살았던 중국과 베트남은 왜 이렇게 발전했고 북한은 더 못 살게 됐을까요? 네. 중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화교가 있잖아요. 화교가 있듯이 북한에도 화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교라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화교들에게 김일성이 국적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당신들 중국 국적을 선택해도 좋고 조선 국적을 선택해도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조선이 더 잘 살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응? 중국, 니네 못 사는 중국보다는 우리 그래도 조선이 지금 문화적이고 잘 사는 나라니까 니네 공로를 인정해서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것도 인정하고 해서 조선 국적을 선택한다면 줄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왜?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중국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도 중국 국적이 되니까 심양을 가든지 단동을 나가가지고 그 시장 가서 물건을 사서 들여오기만 하면 6배가 뛰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소위 평양에서 잘 사는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브로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여기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면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가겠어요?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 후회하는 거죠. 그때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갈 줄 알았으면 중국 국적을 가질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수천 달러씩 바치고 중국 국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못 살까요? 네? 회장님, 왜 남한 정부 때문에, 미국 때문에 북한은 진짜 그래서 못 사는 걸까요? 아니면
북한에는 똑똑한 인물이 하나도 없나요? 자원이 없나요? 북한에 히토리 있고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상품을 판매할 시장이 없나요? 우리는 막혀서 못 가지만 북한은 육로로 위에 14억 중국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2억 5천에 러시아 시장이 있어요. 17억이 바로 위에 그냥 물건 갖다 팔 수 있는 육로로 갈 시장이 17억이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가면 유럽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양옆에 바다고 아래 바다고 위는 못 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단절된 곳에서 북한보다 더 안 좋은 조건 하에서 이만큼 왔는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민족 아닌가요? 바보들인가요? 어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북한에게 못 살라고 빌고 빌어도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시장이 위에 다 열려 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못 살 거예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그게 뭐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에. 두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면 정보가 돌아다니고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가지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너는 탄광으로 가. 너는 어디 노동장에 결정됐어. 그냥 발령하듯이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자기 친척 집에 갈래도 인민위원회 가서 허가증 받고 다 신고하고 그래야 허가받아야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독재가 통하고 그래야 권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보같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못 푼 겁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중국이 지금 홍콩 영국한테 반환받고 하는 거 보세요. 언론 다 없애버리고 사람 다 잡아가고 막 감옥 보내고 그러잖아요. 중국 인터넷이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인터넷 닫아버립니다. 그냥 뭐 자기들이 필요하면 정보 차단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인이든 뭐든 기업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잡아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네. 공산주의 국가예요. 일당 독재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세 번째 해먹겠다고 지금 종신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서 중국도 난리잖아요, 지금. 독재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푼 겁니다. 등소평이 그걸 풀었던 거예요. 두 가지만 풀었더니 자기가 잘하는 거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 가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중국은 저렇게 발전한 거예요. 북한도 시장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풀려 있었다면 저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못 살래야 못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이 존재들 때문입니다. 영원히 자기 대대손손 왕조 국가를 이어가겠다는 그 욕심. 네. 공산주의라는 허울을 썼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왕조 국가를 만들어 놓고 싶고 자기들만이 영원히 지배하고 싶은 이 구조를 가지고 2,500만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이걸 계속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세계정치경제연구소가 2010년에 북한은 2020년을 정점으로 체제 붕괴가 가속화되고 2030년까지는 한국 주도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국책연구소가 푸틴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북한과 관계를 긴밀히 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는 한국 정부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만 극동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 된 겁니다. 네.
2030년까지 정말 통일이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러시아의 국책연구소가 이런 주장을 했었다는 것도 우리는 참고해 볼 만하다 이거죠. 이분은 몽골의 대통령입니다. 차이야 엘백 도로지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2013년에 김정은의 초청으로 평양에 갔어요. 가서 우리 다 아시죠? 어떤 대통령이 오면 보통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서, 고려대학이나 좀 좋은 대학에서 연설하고 명예박사학위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외교잖아요. 이분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당연히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연설자로 모셨겠죠? 그래서 근데 불안하니까, 이분이 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좀 불안하니까 단서를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라는 말도 절대 이 강연 도중에 이 용어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단서를 단 건데, 이분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분의 강연이 더 큰 충격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떠한 폭정, 어떠한 폭압적 정권도 이런 폭정도 영원히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고, 자유는 사람이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케 하고 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북한은 인간의 특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연계 동물과 대별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라고 멋있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저절로 발휘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정리되어 있어요. 누구의 지도일까요?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공산주의적 인간도 되지 않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령을 지도를 받아서 이걸 실현해야만 자기 운명과 세계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주인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뭐 자주성인지 창조성, 의식성이 그런 개벽다귀 같은 말이 아니고,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고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케 하고 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김일성 종합대학의 그 북한의 최고 간부들과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겁니다. 대단한 발언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분이 평화대사입니다. 평화대사. 네, 몽골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 워싱턴 타임에서 주최하는 헤리티지 재단하고 주최하는 그 세미나에 이분이 오셨어요. 국회의장일 때. 저도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글쎄 바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문 총재님을 아주 존경했던 분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문 총재님 양이분을 몽골에 초청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비행기에서부터 그 카펫을 쫙 쭉 배치하고 그 몽골 사람들이 문 총재님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환영해주고, 그런데 문 총재님 이렇게 만나서 재밌는 이 장면인데 몽골 대통령이 이렇게 볼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고맙다, 이런 그냥 정말 부자 같은 느낌. 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이 차이야 엘백 도르지 대통령이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에 가서 할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네. 한번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면 고맙습니다. 70년 만에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69년, 소련 연방이 1922년에 출발해가지고 그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던 소련이 결국 붕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주의 종주국,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도 붕괴됐는데 결국은 인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경제 성장 안 되고 다 굶주리고, 결국은 이 독재 그런 정권은 결국 오래 갈 수 없는 게 역사의 진실 아닙니까? 북한도 제가 볼 때는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진짜 때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군 장성들을 그냥 막 대놓고 막 지금 죽여버리고 숙청하고 막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군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김정은이 통치 자금이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막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김정은의 통치 자금도 거의 고갈됐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아버지가 김정일이 쌓아놓은 통치 자금을 가지고 뭐 물놀이장도 만들고 뭐 저쪽에 원산에 스키장도 만들고 막 저 원산에 무슨 건물 지으라고 하고 막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김정은의 통치 자금도 고갈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러시아의 세계 정치 경제학회 연구소, 러시아의 국제연구소가 뭐라고 예측한 거냐면 북한 경제가 계속 어려우면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나중에 당과 군이 이 먹을 것을 놓고 또는 어떤 이익을 놓고 당과 군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지도자가 통치 자금이 있어서 이걸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걸 조정할 수 없는 단계에 가면 당과 군의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체제가 붕괴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북한 꼴이 딱 그대로입니다.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또 이게 막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더라도 국경이라도 열려서 뭐가 들어가고 하면 돌아가는데 이게 워낙 북한 주민들의 영양 결핍이 심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들어오는 순간 이걸 막을 길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자기가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제재가 있죠. 중국도 도와주지 못하죠. 스스로 지금 자기를 감옥처럼 살죠. 이 체제가 진짜 러시아 예측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네, 잠깐 한 5분 정도라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1강은 이제 지금 한반도에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통일이 왜 어려울까, 또 통일하면 어떤 국가가 우리의 모델이 될까, 뭐 이 정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김진명 작가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고구려, 뭐 이분은 쓰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작가죠. 근데 이분이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예언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에 입각한 소설입니다. 그냥 막 픽션이 아니고, 이분이 이거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소련 연방 해체와 냉전 종식의 비하를 여기에 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기의 미스테리가 풀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잖아요. 냉전 체제가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왔고 우리는 아직도 그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 체제지만 세계는 냉전은 끝났어요. 네, 소련 연방이라는 게 없어요.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체가 된 거지? 이 사람이 이걸 소설을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이제 소련도 가보고 소련 연방에 이런 것도 찾아가서 지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책을 쓰는데, 이 서문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나는 공산주의 붕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남미의 공산주의 창궐을 막고 베를린 장벽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 삶과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벨라루스와 아제르바이잔의 두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구동성으로 한국인들이 소련 해체와 공산주의 붕괴를 위해 열정을 쏟았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고르바초프 본인도 권좌에서 내려온 후 한국으로 이들을 방문해 동행과 지지에 대해 감사함을 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련 해체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텔리전스의 진화를 최고 가치로 믿는 나로서는 한국인들이 역사를 신의 섭리로 보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집필 내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 했던 이들의 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공산주의 붕괴의 한 진실을 덮어버리는 부작위의 자기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이들에 관련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네, 한국인인데 냉전 종식에 기여하고 그 베를린 장벽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남미 공산주의에 맞섰고 소련 붕괴에 맞섰는데 심지어 고르바초프도 고마움을 표했다는 한국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 지도자들을 빼놓고 쓴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 누굴까요? 바로 문선명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냉전 구조 때문에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냉전 해체에 기여했던 문선명 총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분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1922년 소련 연방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냉전 체제가 왔고 우리도 그래서 분단이 됐습니다. 1990년 소련 연방 시뻘겋게 전 세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는 중공까지 지금 차지하고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불구스름하게 지금 좀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고 남미도 뭐 완전히 해방신학이 막 광범위하게 퍼져서 전 세계가 다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학생들에게 저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면 정말 저런 때가 있었을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진실이죠. 뭐 이건 팩트고 사실이었습니다. 1973년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키신저는 평화협정을 맺은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파리 협정을 맺을 때 남베트남은 불안한 거예요. 미군이 나간다는 게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지만 미군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여러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사인을 했어요. 그만큼 이 협정은 완벽하다. 전 세계가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안심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미군 철수하고 나자마자 2년 뒤에 기습남침을 했는데 미군은 안 왔습니다. 미국 국내의 의회가 미군 가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너무 빨리 끝났어요, 전쟁이. 미군이 뭐 준비할 새도 없이 40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여기 나와서 뭐 환영하는 인파도 있네요. 월맹군을. 베트남 월남의 대통령궁이 40일 만에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죠. 종교인, 지식인, 공무원, 군인 뭐 다 어마어마한 숙청이 벌어지니까 이 위태롭게 이런 쪽배 타고서라도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60만, 70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께서는 대한민국이 또다시 월남과 같은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의도에서 120만이 운집하는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전 세계 약 60여 개 국가에 나가 있는 선교국의 젊은이들을 다 한국으로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깨띠를 두르게 하고 한국말 잘 못하지만 시골을 다니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의도로 와주십시오. 이 외국인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니 우리 국민들도 야 저런 외국인들까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나서야지 해가지고 120만이 운집했다는 이 대회가 됐습니다. 문 총재님은 한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공산주의가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1960년대, 70년대 일본의 대학가는 완전히 공산주의 세상이었습니다. 80년대 우리는 대학가가 그 공산화, 친북주의자들이 넘쳐났지만 일본은 뭐 한국보다 더 심했어요. 학교 안에 죽창을 들고 공산주의 만들겠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제순공연합을 창설해가지고 한국, 일본, 대만을 연결하는 그런 싸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제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국을 중심하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75년도에 미국 워싱턴 머뉴먼트 광장에 30만이 운집하는 아주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내리신 200년도 안 된 이 미국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자유세계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 미국은 자유세계를 보호하고 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해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러시면서 이 대회가 끝나자마자 뭘 선포했냐면 이제 다음번 대회는 모스크바에서 할 것이다. 네, must go 그 있잖아요. 반드시 간다 이렇게 must go인데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must go 모스크바에 반드시 가겠다. 거기서 대회를 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아마 그때로서는 이게 실감이 안 갔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문 총재님은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이 각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직접 문선명 총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 총재님은 닉슨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월남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 월남이 적화된다. 그것을 아주 강조하셨는데 닉슨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때문에 스스로 하야를 하잖아요. 네, 탄핵되기 전에.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닉슨이 사라지면서 월남에서 미국이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 문 총재님이 참 닉슨을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결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총재님을 국제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순공운동의 최일선에 계셨고 아까 보신 것처럼 김진명 작가의 그 글처럼 남미에서 또 소련과 그 국제공산주의에 맞서는 그 한국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문선명 총재를 암살하기 위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목숨을 잘 부지하신 거죠. 다행히. 근데 문 총재님을 미국으로부터 추방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70년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80년대는 방법을 바꿔서 그 교회 재단에 있는 그 맨하탄 은행의 계좌에 그 선교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에 대한 세금을 회계 책임자가 그걸 누락한 겁니다. 근데 그 $7,300예요. 3년간. 미국은 면세, 종교지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돼요. 그런데 굳이 그걸 걸어가지고 문선명 총재가 탈세했다. 문선명 총재가 뭐 $7,300를 탈세할 뿐입니까? 근데 회계 책임자의 그 실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 총재님을 감옥에 보내는 그 압박을 가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추방하고 싶은 게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미국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고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기반을 잃어버리면 국제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이 미국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문 총재님은 미국으로 가셨고 18개월의 형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부터 세계 선교본부는 덴버리 감옥이다. 그러면서 요 좁은 감옥에 이 자리를 쓰셨습니다. 가서 정말 참 설거지도 다 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가장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죄수들이 처음에는 헤이 문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정말 레버런 문, 파도 문이라고 존경하면서 자기들이 문 총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탄원서까지 냈어요. 정부에. 어떻게 이런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 왔냐고. 거기서 문 총재님은 이 사람을 감옥으로 3번이나 부릅니다. 시카고 대학의 카플란 박사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예요. 정치학 하는 사람이 이분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냉전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콜드워. 이분을 불러다가 뭐라고 지시하냐면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문선명 총재가 창설했는데 거기 회장이셨습니다.
카플란 박사, 지금 내 말을 잘 들으라. 소련 연방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 같지만 7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아서 소련 연방이 70년을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학술 대회를 개최하라. 이 카플란 박사가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제가 정말 존경하지만 지금 소련 연방이 붕괴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2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총재님이 3번째는 그냥 당신은 학자의 눈으로 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사의 관점에서 보고 내 말이 맞다. 소련은 오래 가지 못한다. 70년을 넘지 못할 테니까 내 말을 믿고 하라. 결국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 대회를 한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를 모아서 소련 연방이 왜 부러질 수밖에 없는가를 학자들이 발표하게 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대회가 열렸어요. 바로 길 하나 건너편은 소련 대사관입니다. 그러니 소련을 향해서 지금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를 동원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약 70개국의 대학생들을 다 베를린으로 가라. 거기서 디마워 무스백,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라고, 그 대회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 베를린 장벽의 이 외침이 70개국 젊은이들의 외침이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동독의 대학생들이 그걸 듣고 우리도 디마워 무스백을 외쳐야 되겠다라고 그 대회의 랠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이 문선명 총재님의 장남입니다. 네. 문 총재님 가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아들이 대신 그 자리를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문 총재님도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왔죠. 와서 이 대회를 이끄는데 테러의 위협이 이미 경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독일 경찰은 오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왔거든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 안쪽에 원래는 걸어가는 곳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출발하자마자 이분이 그냥 맨 앞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서 걸어가니까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급히 한국 젊은이들을 비슷하게 생긴 한국 사람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기 북을 들고 가는 이 청년이 바로 접니다. 예, 비슷한가요? 그때 베를린 장벽에 참 그 높이 막 뛰어 올라가지고 남북 통일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정말 통일을 염원하면서 했던 그때 87년 대학교 3학년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2년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베를린 장벽이. 그리고 독일은 329일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와. 우리도 아마 대한민국도 뭐 통일이 어떤 급격하게 오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격차가 크니까 막아야 놓고 뭐 어떻게 당분간 5년 동안은 관리해야 되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탈북민이 대한민국 땅에만 들어오면 국민인데 지금도 못 막는데 통일 과정에 그걸 막아요? 안 됩니다. 산사태처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게 지금 뭐 통일하면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게 되고 이런 생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통일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진짜 북한 동포를 내가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품고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준비 안 되면 통일이 안 돼요. 통일 대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북한 동포들 어렵게 살았던 그들을 내가 정말 내 형제고 알고 보면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걸 교육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통일 교육입니다. 사실은 뭐 잘 살게 된다, 뭐 대박 난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우리 싼 노동력 이용하려고 그러냐 이런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1985년 카플란 박사를 시켜가지고 소련 붕괴를 선언케 했는데 6년 뒤에 소련 연방이 진짜 해체가 됐습니다. 70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1922년 소련 연방 출발한 지 정확히 69년 만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야, 이건 뭐 진짜 문 총리님도 돗자리 큰 걸 깔아 놓으셔야 될 정도로 예지력이란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리투아니아예요. 소련 연방,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인데요. 제가 여기 리투아니아 여기 직접 가봤습니다. 레닌 동상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동상 저 만수대 언덕에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오늘쯤 야, 내년이면 내가 저 동상 깔고 앉아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헬무트 콜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서독의 총리였고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가 됐습니다. 이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89년 11월 9일 저녁 6시에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독일 땅에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폴란드에서 바엔사 대통령하고 저녁 먹다가 이 뉴스를 들은 거예요. 독일의 총리가, 서독의 총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에 독일 땅에 없었다는 게 이게 잘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가 기회의 문을 독일 민족에게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독일 민족을 축복해 주소서. 독일은 그 기회의 문을 잡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기회의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독일 민족을 축복해달라 그랬는데 전범 국가인 독일도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매일 애국가 부르고 하나님이 보아서 부른 이 민족에게는 기회를 안 줄까요? 아마 독일보다도 우리는 더 어려운 통일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의 문이 안 열렸지만 반드시 하늘은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는 그걸 잡아야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헬무트 콜보다 더 충격받았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 누굴까요? 호네커. 동독의 서기장입니다. 89년 10월 7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은 11월 9일 빼면 32일 전의 모습이에요.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로 4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련제 탱크가 줄지어서 한 3시간 반 동안 이 퍼레이드가 진행됐어요. 호네커는 고르바초프를 비롯해서 공산권 지도자 27명을 초청해놓고 동독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한 국가가 됐고 성공했고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32일 뒤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독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더불어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제가 베를린 장벽에 갔었을 때 대학생이었고 25년 뒤에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 됐던 그 해 제가 다시 갔습니다. 여기에. 그때는 저 건너편이 서독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시위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동독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육선 국회의원하고 이제 저녁을 먹게 됐는데 그분이 독일 통일에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제가 갔던 그 해에 저보다 조금 앞서서 오셨더라고요. 베를린에. 이분이 왔는데 그때 동독 독재청산재단입니다. 독일에 지금 있어요. 동독 독재청산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도대체
베를린 장벽이 왜 붕괴됐고 독일 통일이 왜 됐느냐라고 하는 설문에 독일 사람들은 첫 번째 이유가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이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었던 동독 사람들의 강한 열망 때문에 통일이 됐다 이겁니다. 서독 사람들이 통일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통일된 게 아니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통일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국제사회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지금 미국과 서방 G7 국가들이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인권 유린을 문제 삼고 중국 민주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오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동독 사람들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통일해야 되겠어라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로 준비되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북한 주민들이 야, 거기 우리 친척 누구 거기 가서 지금 잘 됐어. 우리도 거기 가야 돼.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통일돼서 잘 살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일의 준비입니다. 사실은.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통일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라고 했는데 고르바초프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선택이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만약 레이건과 내가 1985년부터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전개된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레이건은 누구냐? 39대 현직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7,000명을 빼갔습니다. 재선할 때 선거 공약은 주한미군 철수 플러스 한미연합사 해체예요. 이 사람 대통령 또 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다행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70세의 고령이지만 레이건 후보는 또 정치인 출신도 아닙니다. 영화배우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소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는 힘을 미국이 써야 되고 미국이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레이건이 근데 정통적인 정치인도 아니고 또 70세의 고령입니다. 지금 70세가 아니고 40년 전에 70세를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령에 나온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뭐 더 나이가 많아도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문 총재님은 그 당시에 뉴스월드라는 뉴욕의 신문사를 통해서 레이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박보희 사장을 레이건 후보에게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 후보 당신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레이건 후보가 박보희 사장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확실한 이유를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문선명 총재님께 꼭 전해달라. 내가 40대 미국 대통령이 꼭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표죠. 표가 받아야 되죠. 근데 레이건이 당선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이 선거 바로 전날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자네 오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신문 어떻게 헤드라인을 쓰겠어? 대문짝 만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렇게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압승했다는 기사를 오늘 전 미국으로 보내라 이겁니다. 내일 아침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3차 세계대전이다. 이러면서 지시를 하셨고 이 신문이 진짜 전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뉴스월드라고 하고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땅이 쓸려 내려갔는데 산사태처럼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투표도 아직 안 했는데
선거인단이 투표를 안 했는데 이미 산사태처럼 이겼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으니 레이건이 이걸 들고 계속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선거인단 538명 중에 489명이 레이건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상당수가 변심했다 이겁니다. 파격적 압승을 얘기한 이 뉴스월드의 신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고 기자들이 신문사로 쫓아가서 박보 이사장한테 도대체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렸길래 이걸 알았냐 그랬더니 나는 딱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신문사의 사주이신 레버런드 문선명 선생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몇 명에게 전화를 걸게 시킨 거냐? 그분도 딱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하나님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총재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83년 3월에 생중계, 텔레비전 생중계로 SDI 정책을 발표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수십 개의 정찰 위성을 띄우고 정찰 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을 소련 영토에서 요격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면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는 뭐냐면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요격 미사일이 그 방향으로 날아가서 인접했을 때 먼저 폭발하는 거예요. 먼저 폭발해갖고 이걸 폭파시키는데 폭파 안 되면 내려오는 거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우 30km, 40km 지점에서 떨어지는 걸 맞추겠다고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거지만 레이건의 이 정책은 소련 영토에서 눈으로 다 보고 있다가 떠올라오는 순간에 레이저 빔으로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소련도 그걸 반대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랬지만 문제는 레이건은 공화당의 대통령인데 하원과 상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당시 그 워싱턴에는 워싱턴 포스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 이브닝 스타라는 보수 신문이 폐간돼 가지고 아무도 레이건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애국자가 많지만 누가 그 큰 손해를 보면서 재정난을 감당하면서 신문을 만들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문선명 총재께서 창간한 신문이 바로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이 워싱턴 타임이 강력하게 이 레이건의 이 정책을 뒷받침해서 결국 미국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쫓기는 겁니다. 미국이 SDI 정책을 가면 소련도 해야 되잖아요. 맞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예산을 소련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SDI를 취소해달라고 압박을 가지만 레이건이 뭐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86년도에 뭐라고 요구하냐면 고르바초프가 SDI 정책만 포기한다면 취소해준다면 소련에 전진 배치한 소련의 핵미사일을 유럽에서 다 빼겠다고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레이건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르바초프는 진짜 미국은 SDI 정책을 한다고 믿은 겁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켰죠. 소련에 전진 배치된 핵미사일을 유럽에서 뒤로 빼겠다고까지 제안했는데도 레이건이 거절하는 걸 보니까 미국은 진짜 한다고 믿은 겁니다. 외교는 그런 겁니다. 미국의 외교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하다가 안 하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북한은 그거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압박하려면 믿을 만큼 압박해야 되는 게 외교 아닙니까? 레이건은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레이건이 계속 주장해왔던 핵무기 감축을 내가 동의하고 소위 말해서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소가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50%를
감축하는 데 합의를 본 겁니다. 미국이 이득입니다. 소련이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제거하는 거니까 미국이 훨씬 큰 이익을 본 겁니다. 레이건의 외교적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 고르바초프는 전쟁 위협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유고에 공산권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제부터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국가의 정책에 간섭하지 않는데 대신 지원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소련 경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국가에 무상원조할 능력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대신 간섭 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신베오그라드 선언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언입니다. 근데 진짜냐? 진짜입니다. 체코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소련 때문에 다 공산화된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소련이 간섭 안 한다고 했는데 한번 국경을 열기 시작하는데 고르바초프가 놔뒀어요. 그러니까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국가를 한 번만 거치면 서독으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50만 명이 탈출을 한 겁니다. 이게 나라가 무너지죠? 안 무너지겠어요? 만약에 지금 북한이 탈북민들이 지금 탈출을 하는데 중국이 그 국경을 막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열어주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동독도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89년 11월 9일 저녁 6시에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동독 정부가. 김피터 차블로스키 대변인한테 질문을 해요. 이태리 기자가. 도대체 그러면 동독도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부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됩니다라고 하는 걸 생중계로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순간 베를린 장벽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은 그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헬무트 콜은 그 시간에 폴란드에 있었던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쓰냐면 레이건이 83년 3월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은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 노선에서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레이건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레이건은 워싱턴 타임즈가 그 진리를 전해준 존재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레이건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당선됐더라도 워싱턴 타임즈와 같은 막강한 신문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면 냉전이 지금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냉전 체제가 쉽게 안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만든 문선명 총재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으로 가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소련 땅에서 세계 언론인대회를 개최하고 세계평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40여 명의 중남미의 전직 대통령들을 끌고 다 이렇게 엮어서 아울라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중남미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이들을 대동하고 세계 언론을 이끌고 가서 모스크바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975년 문선명 총재가 다음 대회는 모스크바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1991년 실현이 된 겁니다. 실제로 1990년에 4월에 이 일이 이뤄진 겁니다. 그때 문 총재를 도왔던 그 고르바초프의 보좌관 또 통신사의 사장 이런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정부의 경제적인 협조를 요청했죠. 문 총재님은 그 대신에 종교 자유와 레닌 동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한국과 수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 5개월 뒤에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문 총재님이 고르바초프를 설득해가지고 소련 정부에 그 설득을 해가지고 소련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교육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던 분이 그 석준호 회장님인데 참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3,500명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교육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소련이 공산주의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소련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쿠데타가 성공했던 사건이었는데 소련 젊은이들, 시민들이 이걸 막아섰습니다. 5일 만에 소련 군대가 철수를 했는데 이 소련 군대로 인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5명의 희생자 중에 3명이 미국에 가서 교육받고 왔던 학생들이었어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라트 그리에프 교육부 차관이 이런 역사적 증언을 했습니다.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다시 회생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공산당 서기장직을 내려놓은 것이고 공산당 활동을 중지시킨 것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졌어요. 엘친에게.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물러났던 1991년 12월 25일 날 이날은 소련 제국이 지상에서 자치를 감췄다. 하나님께서는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셔서 공산주의라는 독재 세력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3년 뒤에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왔습니다. 세계 정상회의에. 그때 오셨을 때 문 총재님의 공간이 그때 한남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가평이었지만 저희 청평이지만 그때는 한남동이셨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부부가요. 거기에 문 총재님이 이렇게 손을 딱 얹고 비록 당신이 소련의 대통령직은 내놓았지만 러시아의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은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다라고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문 총재님은 소련에 앞서서 중국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공업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이 기공식에 양상곤 주석과 이붕 총리가 다 왔습니다. 그럼 문 총재님이 왜 이렇게 중국까지 자동차 공업단지 투자를 했을까요? 문 총재님이 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이 중국의 지도자를 계몽시켜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문 총재님이 평양에 가시기 전에 그 북한의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총비서죠. 김정일 그 비서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펜다 자동차 공업단지를 다 비디오로 찍어서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선명 선생 같은 사람이 왜 조국에다가 안 하고 왜 중국 땅에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문선명 총재를 김일성이 특별기를 보내서 북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수대 의사당,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만수대 의사당에서 2시간 연설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창조론적 관점에서 두익사상을 제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뉴스죠.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고 이 사실을 들은 아마 통일교회 교인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깜짝 놀란 뉴스죠. 문 총재님이 갑자기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났다니. 그 만수대 의사당에서 이 북한의 지도자들입니다. 김다령 부총리, 윤기복 조평통위원장, 지금의 김영철 그런 사람이에요. 대남 이 사업을 하는 이 사람을 놓고 윤기복 위원장, 김영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기복 위원장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마음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보지는 않지만 있죠. 그러니까 사랑 있죠? 사랑인데 사랑 봤어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유물론에 의해서 주체사상 유물론인데 인간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존재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암컷과 수컷이 있고 수술과 암술이 있고 다 음양의 조화로인데 그걸 인간이 만들었어요? 결과적인 존재가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음양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한정적이고 쉽게 말하면 결과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이거예요. 그런 사상으로는 남북 통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김일성 주석도 내 말을 들어야 북한이 살 길이 열린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윤기복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김일성 주석이 특별기를 보내서 모셔온 분이니까 뭐 되들지도 못하고 우그락풀그락 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문선명 총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주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주석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듣고서도 문 총재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 총재님 이미 그런 세계적 기반을 다 닦아서 김일성을 만나서 제압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빼겠습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김일성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을 문 총재님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 왔으니 김주석이 내가 온 것을 기념해서 당장 내년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합시다. 김일성이 좋습니다. 왜 핵무기를 만드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못하러 그 오해를 받느냐. 당장 내년부터 국제 핵사찰을 받으시오. 김일성이 수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일그룹과 북한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 나오는데 남북 불가침에 합의하고 핵무기의 제조나 배치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걸 박았습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문 총재님이 종교 지도자니까 우리 통일교회 부지 여기 뭐 짓는 거 좀 해주시고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 다 합의를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이걸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를 보고 나오시는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 손을 문 총재님 앞에서 잡고 가시잖아요. 그죠? 김일성이 잡은 게 아닙니다. 문 총재님 김일성의 손을 딱 잡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담대한 겁니까? 네. 얼마나 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앞에서도 주체 사상이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김일성은 문선명 총재하고 합의한 내용을 지켰습니다. 연영복 총리가 내려와서 정원식 총리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고 거기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돼가지고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 총재님 하실 말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주체 사상 안 되고 인간 중심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통일로 가는 길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전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평양 신정부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한 겁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처럼 어디 국경지대에 산 게 아니라 문 총재는 평양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경제협력을 하고 남북교류 사업을 했죠. 리틀앤젤스도 가고 또 남북 대학생들이 5차례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 5차례를 진행한 실무자였습니다. 참 그런 일을 했죠. 그 당시에. 네, 남북 평양 오가고 특히 이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분이 주동문 워싱턴 타임의 사장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육자회담 탈퇴하고 완전히 세게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정말 심각할 때 그때 문 총재님이 주동문 사장을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김정일과 4시간 반 동안 독대를 합니다. 김정일이 처음에는 30분 예약하고 들어간 건데 4시간 반 동안을 김정일이 오히려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미국은 어떤 겁니까? 문 총재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을 못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못 믿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그래도 믿을 사람은 문선명 총재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듣고 뭐에 사인을 했느냐? 9.19 합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9.19 합의를 쳐보시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사인합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겨서 깨졌지만 이런 일을 문 총재님이 해 나오셨다는 거죠. 네, 지금도 그 문 총재님의 그런 그 특사, 한학자 총재님의 특사를 인정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학자 총재님은 문선명 총재님 사후에도
계속해서 이 운동을 이끌어가고 중단 없는 전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변 강대국들이 너무 세요. 간단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문선명 총재님이 일생을 통해서 닦아놓은 세계적인 기반과 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반을 편견 없이 정말 그 닦아놓은 기반을 같이 협력해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부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같이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 외교 강국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020년 킨텍스에서 정말 월드 서밋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정상들, 전현직 정상들이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그렇게 큰 서밋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참여는 했지만 못 온 분도 있지만 정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이 서밋에 동참을 했죠. 각 나라의 정말 아프리카까지, 남미. 여기는 네팔입니다. 저는 여기 직접 갔어요. 가서 아웅산 수치 여사도 있고 네팔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도 있고 현직 정상들이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팔 정부와 이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님이 창설하신 UPF라는 세계적인 조직과 같이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여긴 유럽입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왕궁입니다. 여기에 저도 여기 다 갔어요. 여기에 정말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그 동남아권의 정상들을 다 초청하고 한학자 총재님을 기도 연설자로 모시고 이런 대회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쪽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기반들을 모아서 2022 싱크탱크를 출범시켰습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정말 내노란 우리가 얼굴만 봐도 잘 아는 분들 있잖아요. 폼페이오도 있고 이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도 있고 이런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다 묶여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훈센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님이 허락만 해준다면 북한의 문을 열어서 북한에서 이 서밋을 개최하는데 자기가 준비위원장이 되겠다고까지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기반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또 몇 달 뒤에 또 바뀌죠. 또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가 닦아놓은 이 세계적 기반은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한 힘을 이걸 만들어서 결국은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특히 문선명 총재는 2000년에 8월에 유엔 본부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비무장지대를 유엔이 관리하는 세계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거기에 평화공원을 짓고 세계적인 유엔 기구를 들여놔야 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유엔 본부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에도 있습니다. 제네바에. 오스트리아 빈에는 핵군축을 담당하는 그것도 있죠. 아프리카에도 케냐 나이로비에 있죠.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제5 유엔 사무국을 가장 위기가 큰 한반도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문선명 총재님의 2000년에 이미 제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정부도 유엔 평화지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 가장 그 뿌리는 문선명 총재가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 운동을 세계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특히 한학자 총재님 이런 기반을 전 세계적인 통일운동의 기반을 모아오기 위해서 매년 피스로드라는 이 운동이 전개되고 아프리카에서 칠레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오는 사업입니다. 제가 2015년에 칠레입니다. 이거. 칠레 시장이에요. 여사분이. 칠레 시장님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 멋있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산티아고 시장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피스로드 운동입니다. 120개국이 이제 다 모인 그런 2015년의 모습이고 세계적인 국회의원들이 이 피스로드 운동에 동참해서 매년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통일의 마음을 담아서 이 우리 철조망에 통일의 이런 염원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019년에 이제 평양을 들어가고 작년에 못 갔습니다. 피스로드 운동을 평양에서도 하기 위해서 가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2019년에 평양에서도 작은 규모지만 이 자전거가 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점점점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장도 받은 모습입니다. 피스로드 종주단들이. 문 총재님 사후지만 한학자 총재님은 문 총재님께서 소련 대학생 3,500명을 길러서 소련의 공산당 쿠데타를 막았지만 한학자 총재님은 지금 탈북민 고등학생들을 대학생도 하지만 고등학생들을 매년 100명을 선발해서 100만 원의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세계적인 견문을 넓히게 하고 한일 해저 터널을 보게 합니다. 큰 꿈을 꿔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정말 정체성을 중요시하면서 통일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깨우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모습들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문선용 총재님은 성화하셨지만 그러나 한학자 총재님은 그 기반과 그 폭을 중단 없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평이 바로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가평의 평화대사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가평의 어떤 진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야 여기가 6개의 국가의 참전비가 있는 정말 격전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시군구는 지금 올해 피스로드를 다 중단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도만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평은 시도 행사 22일 날 끝나고 23일 날 세계 종주단들이 가평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참전비부터 했고 다 거기에 헌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가평문화회관에 와서 정말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이 피스로드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가평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4기 우리 아카데미 회장님들이 이 피스로드 운동이 가평에서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